저는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도입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당 기본 근무 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 근무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52시간 근무제를 지금 시행 중인데 이제 최대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움직이는 세계였어요.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 이번 주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어떤 이슈들이 눈에 띕니까? 네, 저는 그냥 새롭게 추가된 이슈로만 말씀드리면 일본 이슈나 근로시간 60시간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예. 네, 이게 계속해서 논의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은 이 정권 내내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두 용어 다 틀린 용어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아니었고 예. 검찰 수사권 완전 원상 회복도 아니거든요. 프레임 전쟁이죠. 글쎄요. 근데 이름을 다들 그렇게 붙여가지고. 예. 장 소장은 또 어떤 이슈들이 보입니까? 저는 21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국무회의 발언. 이른바 대국민 네. 담화식의 생중계. 네, 그 22분 동안 있었던 3분. 네. 22분 50몇 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셀프 구제 그것도 문제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그 헌재 판결 그리고 이게 사소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참 이거를 주요 의제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장제원 의원이 상임위장에서 소리 지른 거? 네, 선관위 직원들에게 소리 지른 그 모습이 전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어요? 전 96년 이후에 국회에서 생활을 계속 해왔었는데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이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피감기관 사람들에게 저런 식의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한 건 저 처음 봤어요. 간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상임위원장은 없었다? 상임위원장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상임위원하고 무슨 장관하고 차관하고 이런 분들끼리 말다툼은 있었는데 저런 일방적인 감정의 배설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충격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정관영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대 그런 일들이 간혹 기억은 납니다만 예. 그런 결과나 그 상황의 이미지가 결코 나중에 좋지 않았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어떠한 정책 관련해서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관련해서 이런 다툼은 있었는데 저런 일을 가지고 왜 5시에 이석을 하라니까 4시 45분에 왜 이석했어? 이런 걸 가져온 건 처음 봤다니까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톤이나 이제 이 말의 어법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충격적이죠. 네. 막말이었었고 효통이었었고요. 이건 정말 참. 그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래퍼라면서요. 네. 그 SNS에 장 의원이 호통치는 뉴스를 올리면서 체할 것 같네 이런 글을 또 썼대요. 근데 저는 장제원 의원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의정 활동과 본인의 판단, 말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야 되는데 아들 문제까지 해가지고 장제원 의원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가정 문제니까. 아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들조차도 자기 아버지의 이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거죠. 네. 하여튼 저런 장제원 의원이요. 그냥 상임위원장이고 그냥 의원이 아니잖아요. 정말 윤핵관 중에 윤핵관. 예.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나 봐요. 컴플렉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권위 컴플렉스. 나를 무시해?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과장되게 나오는 알겠습니다. 걸로 보여졌어요. 네. 두 분 다 일본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발언 얘기 언급하셨으니까 윤 대통령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그 얘기 좀 나눠봅니다. 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네. 국무회의에서의 모두 발언 대부분 그 사후에 보도가 되고 모두 발언도 뭐 한 5분 정도 보통 짧게 했었다는데 네. 이거는 그날 당일 오전에 기자들한테 알려질 만큼 급작스럽게 결정이 됐고 무려 23분에 걸친 발언을 생중계 방송을 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뭐 여기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이거는 윤 대통령의 마음이 실린 거죠. 항변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합시다. 네. 이거 내가 길게 원고를 써왔으니 네. 이거 생중계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대통령께서 결정을 했으니까 항변 거죠. 그럼요. 그렇게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대통령께 저는 계속 요구를 했던 게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날 국무회의 발언은요. 주장이고 항변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나 억울해. 왜 내 행동을 왜 이해를 못해. 나 진짜 정말 답답해. 이러한 말씀이었지. 우리가 아직도 왜 저렇게 급작스럽게 많은 것을 내주면서 한일 정상회담에 연연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못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감인데 대통령의 23분의 발언의 내용도 그렇고 톤을 보면은 억울함도 실려 있어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네, 일장 훈시 같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은 공감이 되어져야 되는 대상이지 공감을 강요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92년에 당선됐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93년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여론조사도 반대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강행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미국 전역을 다니거든요. 알래스카부터 플로리다까지 가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공화당도 설득하고 1년 뒤에 마침내 여론조사가 찬성이 높아졌을 때 그때 추진합니다. 그게 얼마나 미국의 이 90년대 이른바 경제 발판의 동력이 됐거든요.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위해서 햄버거를 싸들고 공화당 상원의원들 찾아가거든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오지 마요 그러는데도 갈게요. 잠깐만요. 그게 왜냐하면 국민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과 내 의견보다도 어떻게 하면 국민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설득당하니까 공화당도 마음을 바꾸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또 번복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죠. 네,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서 사전에 야당과의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또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들을 만난다든지 하는 절차가 물론 실무선에서는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접촉했다고는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직접 그 생존자분들 손도 좀 잡고 이런 절차들이 사전에 좀 있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한일 정상회담 이후라도 그런 행동을 하라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두 분 다 표현하셨듯이 국민을 상대로 왜 나를 이해를 못해? 왜 나를 안 따라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야당이 받아들일까? 또 1층 노출되면 1층 노출되는 것만큼 더 큰 거센 저항과 비판이 올 거다.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이것을 파격적으로 내놔서 그냥 시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걸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은 정치를 하셔야죠. 정치의 본질은 대화 타협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이점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많이 이해시키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설득을 해서 내 의견에 좀 동조 많이 해주는 우군을 많이 넓혀가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점이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부족해 보여서 앞으로 남은 4년 한 2개월 정도의 임기가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조금 아까 이 세계 국제뉴스 정리하는 코너에서도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이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쭉쭉쭉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쭉쭉쭉 내려가고 이거는 뭐 적어도 그 숫자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보면 일본 승리 이렇게 판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현해탄 크로스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대한의 크로스 우리가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얘기를 하는데 지지율이 역전된 거죠. 30%였던 기시다는 40%대로 40%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30%대로 내려왔는데 YS 때를 떠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나 하나의 척결은 파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정말 대통령이 시도를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한일 양국 간의 관계는 그만큼 감정이 묵어 있는 거죠. 좀 더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이 궁색해지는 겁니다. 법학을 전공했고 외교 무대에서 오랫동안 현장을 알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까지 답변이 궁색해질 정도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제 해야 할 일은 역시 또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끊임없이 그래도 국민들 야당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라.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것 같죠. 그러니까. 네. 신경질적인 반응만 그냥 이대로 나오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년 총선에 올인. 그래서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 때려잡기. 민주당 의원들 여러 가지 뭐 수사 뭐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아까 윤 대통령의 직접 목소리에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게 가면 일본이 호응할 것이다. 라는 기대만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야죠. 근데 우리가 아는 진짜. 일본이란 나라가 그럴 나라가 잘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동안 그 행태를 봐서는. 그 기시다가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저기들 여러 가지 판단해보고 한국이 조치하는 거 보고 우리가 뭐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국적인 결단, 한일 관계를 회복시켜서 북한에 현존하는 핵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기초 동맹 수준의 관계를 이룩하겠다라는 대국적인 결단에 기시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상당히 계산해 나가면서 외교적인 협상을 해 나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얻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일본에서 하나씩 그냥 적선하듯이 던져주면 우리는 봐라 이거 일본에서 호응했잖아 이런 식의 일본 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에서의 원칙은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운신의 폭을 넓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공감대인 것이고. 근데 지금 오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게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철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 철회를 하면 갑자기 없었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자 그래도 뭐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고 네네. 분명한 것은 그래도 지난 뭐 상당 기간 동안 한일 관계가 꽉 막혀 있었던 거 분명한 사실이고요. 뭔가 좀 일본이 호응을 보일 만한 준비로서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작용한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점, 그 과제는 국내적으로는 반대하는 야당과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접촉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일본으로부터 진짜 그냥 약속이 아니라 그 기대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호응 조치들을 끌어낼 것인가는 이 정부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그 과제를 거는 해야죠. 이 이후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7광고 뭐 공동 탐사 관련해서도 아니 한일 관계 대국적인 결단하셨잖아요. 북한의 핵 위협 우리가 한국 측 입장 많이 도와드릴게요. 제7광고 이거 우리가 독자 개발할게요. 그렇게 결단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앞으로 협조 못합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뺏기면 어떡할 거냐고요. 사도광산, 군함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우리 그냥 할 거예요. 우리 내정 간섭하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한일 관계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주도권을 뺏겼다라는 게 저는 가장 더 뼈아파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역으로 지금 여권 인사들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호응 조치를 일본이 안 하면 일본한테 국제적인 비난이 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도권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무 낭만적인 생각 아니에요? 낙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른바 중꺾마가 아니라 중꺾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중간에 마음이 꺾이지 않는 과거사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일본의 뭐 통절한 반성 그 이상이 있지 않고서. 근데
우리가 하나 또 이제 변수를 빠뜨리고 있는데 미국이거든요. 예. 그럼 4월에 이런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또 의중이 상당히 깔려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그럼요. 전문가들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4월 달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 적어도 중국과의 앞으로의 불이익으로부터 미국이 주는 이익이 상쇄돼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외에 5월 달에 G7에서 뭐 G8이 그럼 얻어지는 건지 그다음에 7월 8월에 방문 예정인 기시다 총리는 그러면 4월에 다음 달에 자기네 선거 승리 이후에는 정말 물을 반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대치인데 예. 그게 조금이라도 물이 이 한 방울이라도 덜 채워지면 우리는 또다시 격분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이 정부는 아까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가 더 많다는 점. 이거 꼭 그럼요. 명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시 33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고요. 서해대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정안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차가 많고요. 반대 논산 방향으로도 차량터널 일대로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광주 방향 흥천 이포에서 동곤지암까지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양지에서 용인 휴게소까지 7km 정체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함안 2터널 부근으로는 짧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됐고 기소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당무위원회에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때문에 당대표직 안 물러나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당내에서 이거 좀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또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 목소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른바 개혁의 개딸들이 뭐 강한 비판을 하니까 이제 급기야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말리고 있는 이 상황. 네, 장 소장.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이것도 답정너처럼 똑같은데. 네. 그래서 뭐 별로 놀랍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차피 2015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개혁, 민주당 혁신의 차원에서 도입했던 건데 당원 80조가 그것을 그냥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은 두고두고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네. 좀 보여지는데 네. 좀 절차적인 좀 정당성 갖추는 게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사흘간의 숙성 기간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결정 내용에 대해서 다 당무위원들에게 다 보내주고 참석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러한 기간 준비 기간이 좀 필요했는데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30명만 참석하고 80명 중에 39명은 그냥 의견 진술서만 제출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3일 정도 당대표 직무정리 한다고 해서 뭐 검찰이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때 소통 부재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독인 개인의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개딸 양아들 외에 뭔가 좀 더 이재명 대표도 명분을 필요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무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후유증이 가라앉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4%,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은 35%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해도 내려갔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결집된 것은 이재명 대표 조라고 결집한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결집은 다분히 뭐 일본 이슈 또 국민의힘 또 대통령이 지금 자충수를 빚고 있는 그런 65시간 뭐 이런 거. 반사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호남도 그렇고
최근에 지지율이 2, 3주 전까지만 해도 안 좋았던 적이 많습니다. 40대 화이트 칼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 전해철 의원은 그게 무슨 만장일치냐. 그러게 말이에요. 심지어는 건리당원 30여 명인가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당대표 직무 가처분 신청도 하고 할 정도면 저는 지금 대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네. 지금 비명계가 더 큰 목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수사나 당대표 유지에 대해서는 명분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만 끌고 가기에는 그만큼 결국에는 지지율도 그렇고 중도층도 그렇고 비명계를 달래기 위해서는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른 명분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번 양보해서 좋아요.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 정적 죽이기, 정치 탄압 이런 거였기 때문에 당원 80조의 예외 규정 이거 뭐 적용시킨다고 해요. 기동민 의원은 왜 그래요? 라임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양복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된 거거든요. 예. 이분도 그러면은 뭐 탄압 정치 탄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분리 대응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이수진 의원도 500만 원 받은 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자신들의 자기 부정하는 행위를 스스로 해버렸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이 체포영장 하영재 의원. 하영재 의원. 네. 그저 국회에 이제 표결하게 되잖아요. 30일 날. 예.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표를 던질까요?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찬성표를 안 던질 수 없는 게 이걸 부결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더 큰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겠죠. 부결을 한 이유가 뭐냐. 하영재 의원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도 부결, 노웅래 의원도 부결했는데 지금 와서 또 부결하면 완전 부결 전문 정당이 되니까 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이 근데 들고요. 또 찬성하면은 왜 여기는 찬성이고 자기네 당은 다 반대야. 그러니까요. 그 딜레마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부결할 수만은 없을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찬성 쪽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 소장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 심정이. 네, 괴롭겠지만 이거를 부결시키면은 참 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잖아요. 그걸 옹호하는 집단 또 가결시키자니 또 이재명 당대표 다음번 체포동의안 오면은 또 어떡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전부 찬성할 것이다. 네, 뭐 그렇죠. 나 스스로 불특권 포기한다. 아주 기본 신났어요. 네, 51명이 자기네 정당 소속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막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그것도 다른 의미를 좀 봐야 될 게 그 지역에 뭐 검사 출신 누가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이제 흉흉한 소문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오래 있어 봤잖아요. 저게 만약 문제가 되면 거의 대부분 많은 의원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뭐 이런. 그것도 있고요. 또한 시군구 의원들한테 뭐 좀 돈을 걷어서 공동 사무실 비용 내라고 한 것도 위반 혐의로 걸어버렸잖아요. 저 조사하면은요 많은 의원들 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을 바로 그런 혐의로까지 딱 거는 거는 국회의원 전체를 기강 잡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검핵관들 내려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한 거를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눈치껏 잘해. 이런 이미지를 또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단순히 이제 하영재 의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기소돼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지만 다른 건으로 저는 또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이 예.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기각 이후에 어떤 전열을 추설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상당히 그때는 또 찬성 안 하고는 힘든 그런 여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도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가 국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하영재 의원이 받고 있는 검찰의 혐의점들은 검찰과 정치권 사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좀 새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재에서의 판단을 아까 배정찬 소장이 언급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된다? 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걸 어느 한쪽도 다 수긍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헌법재판소 결과로
더 깊게 두동강이 나는 대한민국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우리 뭐 서초동 여의도 난리가 났었습니까? 이 검찰권 관련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도 더 냉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법률과 헌법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정치적인 감정으로 도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한동훈 장관은 이건 도무지 납득을 못하겠다. 지금 김기현 대표는 정치적인 이 유사 인물들 사이에 꼼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5명이니까 9명의 결정 중에서 5대4로 나온 것은 5명이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야당도 그렇게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보고 있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법률로 이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권한쟁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기각입니다. 기각이고 그리고 하지만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저는 적어도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판결 나면 일단 최종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헌재의 판결이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표결 과정, 심의 과정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흠결이 있지만 이것이 법적인 효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때도 똑같은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오래전에 노동법 날치기 개정 때도 똑같은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그러한 법안의 표결과 또한 여러 가지 심의 그리고 판결 이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저 너무나 좀 헷갈려요. 이게 맞는 판결인가? 헌재가 그동안 이제 노동법 때나 미디어법 때나 이번에 이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나 국회의 입법권은 침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그 논리를 펴는 근저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의의 반영으로 국회 의석의 분포가 만들어져 있고 국회 의석의 분포에 따라서 입법이 행해진 것까지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아니 그럼 심의 표결 뭐 이런 과정도 뭐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그럼 판결해야지. 아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자네들이 가급적 과정은 잘 지켜라. 이런 얘기인 거죠. 과정을 안 지켰는데 그 법안이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 났으면 그래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최고의 판단 기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에 있는 분들이 무슨 나치식 무슨 판결이냐는지 뭐 헌법재판관들이 특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어서 이 판결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국가의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저는 문재인 정권 때도 막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을 났는데도 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예요. 막 이런 것도 되게 역겨웠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판결에 대한 판단의 기준, 결과에 대한 의견도 다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는 법적인 부분과 또 정치적인 해석 부분을 분명히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양분화되어 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먼저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법률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서 헌법이 아니라 법률의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라면은 이번 이 법의 통과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관련된 그 법의 통과는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뭐 독일이나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보듯이 철저하게 법적인 부분 가지고 40페이지나 50페이지로 반박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민변 아니냐. 그 5명은 똑같다. 한통속이다. 민변에다 또 우리법 연구에다 국제법 연구에다 한 명만 오락가락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한통속인데 한 명만 연기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을
무슨 GPT에 맡겨야 됩니까? 저는 이제는 예.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네. 한 40, 50페이지의 헌법학자의 내용이 나오면 되는데 고작 한두 장의 칼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 만약에 이번 판결이 예.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났다면 국민의힘은 또 환호를 보낼 그렇겠죠. 겁니다. 드디어 5명의 재판관이 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저는 이런 해석은 좀 무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두 분 네. 말씀에 또 역시 제가 교과서적인 얘기를 던지자면 갈등 해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스스로 자율적으로 양자가 서로 타협해서 하는 갈등 해결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걸 못했을 때 법정에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법정에 가면 법원 판단에 승복하고 양자가 다 이제 갈등 끝내느냐? 아니에요. 어떤 민사재판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양쪽 다 만족하는 형사 재판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양쪽 다 불만인 게 맞습니다. 원래 사법부로 가는 갈등 해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역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정치권이 헌재 판단에 이런 식의 반응 내놓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반응 안 내놓을 거면 헌재로 안 가면 되죠. 근데 헌재로 가기 전에 여야 정당이 잘 타협해서 법안을 잘 숙성시켜 가지고 만들어냈다면 사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헌재로 간 거고 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정치권은 싸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평론가가 아니 헌재 판결 잘못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현실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집권 여당이 저런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반응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긴 다른데 저는 뿌리를 가보면 네. 정치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맞습니다. 옳으신 네. 말씀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헌재로 안 가도록 만드는 게 정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사법체계에서 민사소송에 이 2심, 3심으로 가는 경우들이 또 많다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많은 대부분의 예. 나라는 중재가 되는데 자, 이러다 보면은 국민들의 골은 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예. 그나저나 아무튼 검찰 수사권을 일부 조정한 그 법안 유효한데 시행령을 통해서 또 거기에 이제 등이라는 글자 하나가 써 있다는 걸로 수사 대상 범위를 좀 넓혀놓은 부분. 네. 그럼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법을 고쳐가지고 그 시행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거니까 추가로 또 법 개정 예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가겠죠? 근데 그러한 법안을 과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그걸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내년 총선 전까지는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까지는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뭐 별 의미 없는 것 그리고 같아요. 또 시행령 부분은 특정한 시행령을 무마시켜도 또 예. 다른 시행령으로 예. 또 우회해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상처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헌재 판결 관련해서 존중은 하지만 또 공감을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런 탄핵 심판의 당사자로서 어쨌든 각하 자격 없음? 그다음에 또한 기각도 당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두고두고 좀 하나 발목 잡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느냐. 근데 정 선생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결과로 헌법재판소 예. 결과로 이제 타결받을 수 있지만 또 야당이 또 공세를 하는 만큼 또 존재감은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향후에 또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결과가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운명에도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설이 많았는데 저는 출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법으로 끝장 보자. 한동훈 장관은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출마 안 하고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당과 이렇게 대치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법으로 계속 대처한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게 되나요? 한동훈 장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항상 상황이 예. 변할 수 있다. 예. 그래요.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영재 의원 그 적용받는 혐의 가운데 그 장성철 소장이 시군구 의원들 이렇게 격출해가지고 공동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근데 상당수 의원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는 분명히 확인된 사실입니까? 저의 뭐 추측과 분석과 또 경험과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죠. 상당수는 빼버리시죠, 뭐. 네.
네. 일부 그런 경우는 그런 네네.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동안 있어도 왔던 것을 알고 네, 있다. 네. 뭐 이런 네. 정도인 거죠. 아니 그것 때문에 처벌받은 분들도 있어요. 아, 그동안에? 그 이전에 예. 법적으로 또 처벌받은 분들이 있어요. 자, 바로 이제 제가 다시 또 그 얘기를 왜 꺼내냐면 검찰의 수사권 얘기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그거기 때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검찰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무섭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인사이트 K연구소 배정찬 소장.